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금방 나타나죠. 작가님 책을 열심히 읽고 있기 때문에 복습할 시간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챕터 4 소유권 혁명입니다. 어제 영상이 굉장히 길었어요. 챕터 3이. 근데 2시간 넘게 촬영하고서 왜 이렇게 길었나 해서 봤더니 챕터 3이 이 책에서 전체 챕터 중에 제일 두껍더라고요. 그거를 좀 미리 예견했으면 절반씩 나눠서 했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또 막상 여기저기 좀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냥 뭐 편하게 틀어놓고 일 쭉 하시면서 들었을 때에는 부담이 없고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다행히도. 네. 뭐 그게 오히려 진짜 좋은 거겠죠?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이런 다양한 문장들을, 이런 논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논증들을 같이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 자체가 2시간도 이렇게 길게 안 느껴지신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죠. 뭐, 그렇게 생각을 저는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권 혁명. 호모사피엔스는 중앙바라기이다라는 소제목이고요. 자유주의의 딜레마가 나오는데, 자유주의의 딜레마는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화폐,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화폐가 소유권. 화폐하고 소유권이죠. 다른 게 아니라 그 화폐라는 거 그러니까 그 리버테리안들, 심지어 완전 아주 그냥 진짜 한쪽으로 극쏠려 있는 자유주의자들이죠. 이런 친구들도 그 국가에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딱 그 2가지가 있는데, 그게 한 가지는 화폐고 하나는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화폐라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써야지, 안 그러면 뭐 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얘도 화폐야 쟤도 화폐야 너도 나도 남발하게 되면은 시스템이 망가지겠죠. 거래가 안 되겠죠. 예. 물물교환 시절로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화폐라는 시스템, 그 다음 또 하나는 소유권. 아무래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제가 뭐 땅이 있거나 집이 있거나 이런 등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산들이 옆집 사람이 나를 보증해 준다고 해서 자산이 된다고 하면은 누구나 매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거는 그렇게 되면은 사회가 이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니까 중앙이라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게 국가가 해주는 일이죠. 예, 장부죠. 그게 결국에는. 예, 그 2가지 화폐하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이제 리버테리안들 또 이제 그 딜레마에 빠져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비트코인이 해결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점점 더 강하게 이제 사회가 변화되는 걸 조금씩 보게 될 건데, 이 비트코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 비트모빅도 이제 결국에는 종국에 그렇게 가겠죠. 화폐라는 개념, 이 자체가 화폐잖아요. 이 국가를 넘어갈 수 있는 화폐거든요. 요 화폐라는 개념과 소유권이라는 개념, 이 비트코인이나 비트모빅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지갑에다 넣어놨을 때 국가에서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얘가 이만큼 갖고 있어라고 등기물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레벨이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분산장부로 화폐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라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도 그냥 가치를 갖고 있고, 또 내가 얼만큼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국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증명이 항상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의 딜레마가 이제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인류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스톤헨지 요겁니다. 스톤헨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아니면은 뭐 요거나 아니면은 이제 총균세, 제로드 다이몬드 총균세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중앙이라는 주체가 얼마나 그 인간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중앙화를 원했었는지, 요런 부분을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신전 같은 게 있어도 다 이렇게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중앙화된 주체를 위해서 한 건지, 아직 이게 왜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이게 어떤 건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이다. 근데 그거 자체가 일단 뭔가 중앙화된 것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속성인데, 문제는 그 인간의 속성이 비트코인의 그 탈중앙성하고 이제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보편화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게 상충될 것인데, 뭐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거래소 같은 거 있잖아요. 뭐냐면 이제 FTX가
FTX 같은 거래소가 작년에 이제 사고가 크게 났었잖아요. 이제 방만한 경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에 이제 뱅크런처럼 된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국가라는 시스템이 나와서 그 FTX 그 뽀글이라고 하죠. 샘 알트먼. 그 뽀글이 이 친구를 어떻게든 잡아서 족을 쳐라. 내 돈을 물어내게끔 해라. 라고 사람들이 요구를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만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이런 암호화폐에 뭐 이렇게 자산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찾아가는 건 누구예요? 중앙화된 주체예요. 하지만 본인들이 투자했던 건 뭐예요?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자산이에요. 비트코인 자체가 원래 그런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이게 해결되지 않는, 앞으로도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도하고 있는 모순이죠. 뭐 사실은 또 이 모순 중에 또 뭐가 있나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요즘에 비트코인 금액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주 기쁘잖아요. 예. 저도 되게 기쁘거든요. 우리 뭐 사실은 뭐 작가님한테 굉장히 감사할 일인데, 요즘에 우리 부부간의 그 금실도 참 좋아졌어요. 아, 요즘 우리 와이프가 아주 그냥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그냥 기분이 당연히 같이 좋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그런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오르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아요. 우리 모빅 갖고 계신 분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근데 모두가 다 좋지는 않아요. 그죠? 모빅을 이제 주간에다 팔고 나가신 분들은 좀 굉장히 좀 슬프신 분들도 좀 있겠죠. 아마 아쉬워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부라도 파신 분들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뭐 다시 매수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그런 거 보면 뭐냐면 요즘에 비트코인이 왜 올라갔나요? 요즘 비트코인이 올라간 이유는 사실은 블랙록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레리 핑크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현물 비트코인 ETF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되게 굉장히 이제 즐겁잖아요.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즐겁지만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중앙화되는 자산으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중앙화가 된다는 거, 레리 핑크가 막 ETF 신청해가지고 막 될 것처럼 막 이런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막 연일 오르고, 오늘 보니까는 지금 좀 전에 보니까 한 4,900만 원도 넘어갔더라고. 이제 5천만 원이 코앞이더라고요. 작년에 기억나시죠? 그 루나 사태 났을 때 2,500만 원 막 이렇게 찍었지 2,500만 원이 채워야 2천만 원이 채워야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내려갈 때에도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열심히 사라고 했는데, 당시에 진짜 그 작가님이 경험하셨던 그런 불쌍하다는 표정을 제가 받았거든요. 예. 비트코인 사라 그랬더니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들인데, 그런데 그랬던 그 동생들이 지금 비트코인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 닥쳤던 개가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이제 그때 당시에 산 비트코인은, 저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분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때도 전 비트코인 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샀던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100%다 되겠죠. 얼마나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예. 계좌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그래 빨리 ETF 승인되라 진짜 그러고 있잖아요. 저도 그러고 있고 누구나 다 그러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ETF가 승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탈중앙을 지향하는 이 비트코인이지만 중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앙화되기 시작하는 거. 작가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이제 중앙화되게 되면 뭐가 되나요? 그 다음은 사실은 일반 개인에게 이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씁쓸하죠. 작가님은 이번 상승기만 끝나도 벌써 또 자산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요즘에 뭐 간단하게 그냥 인증사 조금씩 올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카드 비빈들 이상한 소리 해대니까 그냥 막 비트코인 뭐 집 공사하는데 11개 썼던 거 이런 거 잠깐씩 올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진짜 부럽습니까? 근데 전 비트코인 이제 샀잖아요. 우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제발 좀 더 올라가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ETF 좀 빨리 좀 되고, 그런 의미에서 막 국가들이 좀 받아주고 막 이래가지고 막 폭등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될수록 비트코인의 그 가격 변동성은 이제 훨씬 더 줄어들겠죠. 이런 중앙화된 주체들이 물량을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이제 이 변동폭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죠? 그 결과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개인이 뭐라고 하나요? 그 개인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거의 이제 좀 막바지에 다가가는 듯한 느낌이 사실은 좀 들어서 약간 씁쓸하긴 합니다. 저도 비트코인이 있지만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모빅을 들고 있다. 네, 여러분들도 모빅을 갖고 계시죠? 네, 모빅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위상이 같은 자산군입니다. 거기다 추가로 그 아름다운 중앙화된 우리 여기서 지금 우리 이거 중앙 얼마나 좋아요? 역설적이잖아요. 탈중앙화된 자산이라는데 지금 중앙 좋아해가지고 빨리 ETF 승인달아 뭐해라 국가에서 인정해라 뭐 연금 개혁 연금 그 자산으로 비트코인 투자해라 막 이러고 우리 외치는 거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모빅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빔대로 논리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중국은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책에도 논증이 다 되어 있지만 답이 안 나옵니다.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모빅은 무조건 안 돼. 왜? 그럼 오태민 작가님 못 믿어서요. 그럼 사토시 나카모토는 뭐로 믿는데? 110만 개 코인 갖고 사라졌는데. 같은 얘기거든요. 결국엔 동어반복은 아니지만 결국엔 맥락이 동일해요. 맥락이 동일해. 근데 심지어 작가님께서는 살아계시잖아요. 안 갚겠다 얘기하고 내가 팔면은 나는 소송 걸릴 거라는 거를 계속해서 인지해 주시고 계시고 그죠? 근데 거기에서 비트코인은 똑같은데 자그마치 공공재를 수백만 개를 갖고 계세요. 이 공공재로 이더리움을 한번 이겨보겠다. 이더리움이 말로만 했었던 현실에서 이루지 못했던 이런 그 기업형 블록체인을 증명을 하시겠다. 와,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모비커 분들은 비트코인으로 사실은 인생을 졸업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한 자산을 이제 투자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작가님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도 얘기하셨잖아요. 무슨 뭐 DCA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루에 얼마 사세요, 뭐 한 달에 얼마 사세요 해가지고 비트코인 인생을 뭐 졸업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저기 인생을 졸업하시려면 최소 두 자릿수 비트코인을 진짜 갖고 계시지 않는 이상에는 진짜 그것만 가지고서 내가 앞으로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까지 가기에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비커님들은 굉장히 이제 큰 자산을 이제 일구시게 되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즘에 작가님이 열심히 막 자랑하시는 게 내가 이만큼 갖고 있어, 막 이런 거 이만큼 뭐 요즘 업비트의 빗썸에 이만큼 갖고 있어 이런 거 잠깐씩 자랑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작가님께서 지금이 아니면 이제는 우리의 자산이 이제 모빅의 자산이 커지는 분들이 커지게 될 시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한번 자랑을 한번 하고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축하드릴 일이죠. 작가님도 늘어나고 우리들 비트코인 또 갖고 계신 것도 다 늘어나고 우리는 또 더더군다나 뭐 완전히 뭐 모빅도 늘어나고 뭐 이렇게 아주 그 행복이 겨운 날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책의 초반 부분들을 다 이제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가치에 보편화는 핵심적 가치에 자신의 실존을 메워둔 이들을 배반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루트다. 비트코인이 대중화될수록 발전 경로의 현실은 이념가들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비트코인이 보편화되어가는 사상운동의 하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방증해준다. 그죠? 대중화가 될수록 어차피 우리 인간은 중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대중화될수록 점점 이제 이게 보편화되는 거죠. 보편화되면서 중앙에 집중되게 되어 있고, 이제 그만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인이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인생을 즐기기 위해 투자를 시작하기에는 이제 점점 이제 늦어가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371페이지 비트코인은 소유권에 대한 혁명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유권 자체가 이제 그 리버테리안들이 화폐하고 그 다음에 그
그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풀리지 않았던 건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걸 이제 풀어주는 거죠. 화폐 자체이기도 하고, 그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국가라는 시스템이 없어도 이게 비트코인 지금 내 거라는 거가 지금 이미 인증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게 진짜 이 비트코인의 메인 핵심이죠. 비트코인 현상은 소유에 대한 인간들의 고차원적인 개념의 확장과 관련이 있으며 현대인에게 익숙한 소유권 개념의 시작과도 관련이 있다. 농업혁명도 일종의 소유권 혁명이었다. 이때 생겨난 소유권 개념은 인간만의 특질을 발현할 수 있는 문명의 토대가 되었다. 이제 그 농협혁명에 대해서 이제 책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원래 이제 수렵 생활을 하다가 농경사회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수렵 생활이 굉장히 길었죠. 농경사회로 넘어간 게 그렇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그 두 시대를 비교하자고 한다면 수렵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긴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소유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죠. 그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 수렵 채집인 사회에서는. 지나가다가 사과 남은 거 보이면 그 발견한 사람이 그냥 먹으면 땡이었어요. 소유권 인식이 없기 때문에. 뭐 지나가다가 무슨 곡물을 발견했어요. 그냥 내가 먹으면 땡인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고구마, 무슨 뭐 딸기, 뭐 배, 사과, 뭐 바나나 이런 거 발견하면 먹으면 임자예요. 그냥 그 정글의 법칙처럼. 키운 사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예요? 농경사회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농경사회가 되려면 누군가 자기의 시간과 피와 땀을 흘려야 돼요. 그것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6개월 내지 1년 이런 식으로 농사라는 행위를 해야 자기가 곡물을 이제 얻을 수가 있었는데, 수렵 채집인 사회에서는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면 다 내 거니까 이 농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뺏길 거니까. 근데 이제 사회 시스템이 소유권이라는 걸 인정해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농업이 사회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게 진짜 결국에는 이게 소유권 개념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사회가 변화되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유권 때문에 중앙이 필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앙이란 존재가 있어야지 이제 소유권의 이제 해결이 되었던 게 실제 이제 농경 사회에서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지금 376페이지에 보시면 비트코인은 자본주의 소유 개념을 뒤집는다라는 이제 소제목으로 진짜 어마무시하게 탁 때리죠. 이제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국가라는 그 사회 시스템 자체가, 중앙이라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없어도 소유권이 증명이 되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자체가 한번 바뀐다라고 저는 이제 작가님 말씀대로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멜서스 함정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멜서스 함정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멜서스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 생산을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농사를 졌을 때 잉여 생산물이 생겨요.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럼 이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면 인류가 더 잘 살게 되는 개념이 아니라, 잉여 생산물이 생기는 만큼 인구가 다시 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그 삶의 질이 최빈값을 유지하게 된다는 게 멜서스의 함정이에요. 이게 인류가 이렇게 도약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 멜서스의 함정이라는 걸 이제 도약하게 된 게 이제 산업혁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요 함정에 빠져서 인류가 이렇게 크게 발전을 못했다 이런 개념인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멜서스 함정에서 그 직업의 분화가 촉발된 이유가 나와요. 약 500년 전부터 지중해 문명권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왜 그러면 이 멜서스의 함정이라는 부분에서 인류가 계속해서 빠져 있으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농사를 지면 잉여 생산물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죠? 조금씩은 더 잉여 생산물이 있습니다. 이 잉여 생산물 자체를 어떤 그런 사회 시스템에다가 이제 제공을 하면서 내 자신을 이제 내 땅을 이제 소유권을 보증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귀족 사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거를 얻어먹고서 이제 그런 이제 그 관리들이 얻어먹으면서 이제 사회 시스템을 유지해줬던 거죠. 근데
500년 전에 이런 직업에서 그 분화가 촉발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과학이 발달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일 이제 메인 단서 중에 하나가 재산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기 잠깐 읽어 드릴게요. 서플라이 체인의 중심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 사회의 생산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플라이 체인의 중심이 길수록 재산권을 보호하기 어렵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왜냐면 서플라이 체인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이 치안이 좋은 나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좀 치안이 좀 불안정한 나라들에서 수입해오는 이런 그런 자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야지만 뭔가 만들 수 있죠.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예로 들자면 우리 저기 코로나 때 마스크 있죠. 마스크가 생산이 안 됐었는데 왜 생산이 안 됐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 귀에 거는 끈. 요 귀에 거는 끈이 중국에서 들어와야 된대요. 근데 요게 없어갖고 마스크 생산이 안 됐었던 거 뉴스에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길어지니까 이제 나타났던 증상 중에 하나고요.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소유권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폭력으로부터 소유물을 지키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소유물을 감추는 것이다. 그런데 한 사회의 소유권 개념이 가장 원초적인 형태인 점유권 수준에 머문다면 서플라이 체인이 성장하기 어렵다. 낚싯바늘이나 구물까지 숨길 수 있다고 치자. 이보다 생산적인 보트 같은 자본들은 남들의 시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힘이 강한 정부나 다수로부터 축적한 자본주의 소유권을 지킬 수 없는 상태라면 직업의 분화, 즉 자본주의 혁명이 발산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그 재산권 때문에 이제 그런 직업이 굉장히 이제 분화되기 시작하고 산업혁명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재산권이 다 서로가 보증이 되니까 이게 이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381페이지. 자본주의에서 부자는 사회적 개념이다. 그렇죠. 누군가 나 혼자 있는데 부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농업시대의 소유 개념도 사회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의 소유 개념은 거의 모든 대상에서 사회적 공증을 받는다. 자본주의에서 부란 정부가 보호하거나 사회가 인정하거나 그 부의 일부를 생산하거나 부를 사용하는 데 관계된 사람들이 서로의 영역을 인지해야만 성립한다. 그렇죠. 네. 그러나 사회가 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자신의 부라는 것이 사실은 위태로운 울타리 너머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덩그러니 던져진 탐스러운 약탈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다. 진짜 이거 무섭죠.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에서 다시 인정하지 않으면 다 뺏기는 거거든요. 저 좀 무섭습니다. 383페이지. 자본주의에서 부의 최상층 부를 이루는 것은 역시 주식과 채권, 즉 투자행위로부터 부를 창출하는 권리다.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금융의 기초가 되는 자산들이기도 한데, 금융이란 기본적으로 부를 공간적으로 재배치해서 시간적으로 조작하려는 기술이다. 즉 금융도 공간을 점유한 실물 자산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추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주식과 채권도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추상적이지 않다. 주식과 채권이야말로 등기물로서 사회적 보호에서만 보장되는 소유권이다. 정부나 대중이 근거자산을 약탈하거나 폐쇄하면 추상적인 권리는 바로 사라진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의미 있는 부는 사회적 약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좁게 말하면 사회를 대표하는 정부가 마음껏 약탈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부 자체가 고도화된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정부가 간섭할 수 있다. 주식이나 채권도 이런 자산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주식이나 채권이라는 자산도 종국에는 그런 정부에 의해서 뺏길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간섭할 수 있는 자산이거든요. 왜냐면 주식이나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화된 자산은 맞지만 이거를 근거로 하고 있는 생산 시스템 자체는 실물로 매개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매개체,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라는 것이 주식을, 삼성전자의 주식의 채권이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라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 주식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실물 경제에서 생산을 위한 그런 설비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설비에서 그 노동과 기술 발전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런 그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 다 엮여서 한 번에 그것들이 엮인 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게 주식하고 채권인데, 이 주식하고 채권에 대해서도 정부라는 시스템은 간섭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우리 얼마 전에도 느꼈었잖아요. 그 삼성전자 반도체 시스템 중국 시안에 있는 거 얼마나 그 바이든 때문에 애먹었습니까? 거기에 뭐 신규 설비 이제 뭐 등록 못한다, 등록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투자를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막았었잖아요. 아니면 중국에서 뭐 배터리 같은 것들도 보면은 중국에서 얼만큼 이상 그 조립을 한 것들은 미국에 수입을 못하게끔 막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막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품, 그런 배터리가 미국에서 수입이 됐을 때에는 미국에 있는 그 자동차 보조금을 못 받는 거죠. 그 배터리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추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그 국가의 제재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주식이나 채권들도.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비트코인의 진정한 능력은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채집 시절의 소유권 개념을 접목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부를 축적한 부자들이 실제로 자신의 부를 사회로부터 독립해 오롯이 스스로 점유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 중요해요. 스스로 점유할 수 있게 해준다.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징발하거나 말소하기 쉽지 않게 금융자산으로 만들어서 자본주의 소유관계를 근본적인 수준에서 변경할 수도 있다. 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는 자본주의의 부의 최상위 소유 방식인 주식과 채권의 거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진짜 무섭죠. 예, 왜냐면은 지금 우리 비트코인, 비트모비 국가에서 통제한다고 해서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거 다 뺏기나요? 안 뺏겨요. 그거는 뭐 도덕적 잣대를 주고 뭐 두고 안 두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에서 내놔 그랬는데 잃어버렸는데요? 로스트 코인 됐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안 움직이는데. 맞잖아요. 이렇게 진짜 이 비트코인이 진짜 이 소유권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그런 얼굴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미리 깨달으신 작가님께서 비트코인을 50만 원대 갖고 계신 거죠. 존경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공부를 좀만 더 잘해가지고 작가님 주변 지인이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헛된 상상을 잠시 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비트모빅을 주셔서. 네. 죄송합니다. 잠시 사람이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저도 비트코인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이렇게 오늘 작가님이 오늘 영상에서 저희 커뮤니티 글로 몇 번 올려주셨잖아요. 공사할 때 11개 쓴 거 트랜잭션 보여주시고, 얼마 전에 업비트에 있는 거 자산 보여주시고, 또 오늘은 또 빗썸에 있는 거 또 얼마 넘어갔다고 또 보여주시고 하니까, 내가 비트코인이 없는 건 아닌데, 나 작가님처럼 이렇게 막 이동시킬 수 있는 이게 어마어마한 다량.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트모비에 이렇게 간절하겠죠? 예, 아무래도. 우리들이 다 비슷한 처지이겠죠? 네. 아무튼,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대단한 거다. 예, 대단한 거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나왔던, 이 챕터 4의 처음에 딱 서두에 나왔던 그 리버테리언들의 딜레마. 진짜 잊지 마세요. 뭐라고요? 비트코인의 리버테리언의 딜레마가 화폐와 소유권이에요. 이 화폐와 소유권은 중앙이 없으면, 사회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리버테리언들이 아무리 정보를 욕하고 무정부주의를 추구를 해도 결국엔 그들은 돈을 써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약을 사든 아니면 밥을 사든 뭘 하든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게 내 집이다, 아니면 이게 내 전세집이다, 아니면 이게 내 월세집이다, 이런 그런 증명 자체가 있어야 자기가 사회에 살 수가 있잖아요. 어딘 거주해서. 근데 이거 자체 때문에 리버테리안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져있던 거죠. 무정부주의라고 자기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무정부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 통해서 된 거잖아요. 그리고 비트모빅은 비트코인과 위상이 똑같고요. 심지어
진짜 무서운 작가님이, 그러니까 이 무서운 작가님은 작가님이 진짜로 무서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중앙화된, 사람이 얼마나 중앙화된 그런 시스템을 좋아하냐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중앙화된 조직을 좋아해가지고 비트코인 ETF, 와, 저도 지금 응원 중이거든요. 비트코인 ETF 콜 막 그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미국 연금, 뭐 캐나다 연금, 호주 연금, 유럽 연금 다 비트코인 사라 막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의 금융화, 뭐 전개 금융화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있잖아요. 얼마나 응원합니까? 그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 중앙화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얼마나 중앙을 좋아하는지. 근데 우리 비빔들은 뭐하고 있나요? 자기들도 좋아하면서 왜 우리 비트모브에 있는 중앙을 욕하는 거지? 논조가 안 맞는데, 앞뒤가 안 맞으면 죽는 게임이거든요. 예. 걔도 답이 안 나오는데 뭐 무슨 상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혹시 보고 있다면 좀 정신 차리시고 돌아오세요. 예. 돌아오시던 처음 접하시든 간에 좀 생각을 고치세요. 그분들은 비트코인 말고 나머지는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인지 모르겠네.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닌데 얼마나 세상이 다채로운 곳인데요. 다양하고. 네. 그 뭐 하나만 가지고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네. 자, 385페이지. 비트코인의 소유 혹은 비소유 방식 해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다는 말이 비트코인에 딱 맞는 진실이다. 국경을 초월한 자산이죠. 국경을 초월한 자산이에요. 진짜. 세계 질서 자체를 완전히 초월한 거예요. 그 브레튼 우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초월한 거예요.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뭐예요? 국경과 국경을 자본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 아닙니까? 쉽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패단이 생기긴 했죠. 개별 국가의 그 화폐 시스템이 우선시화가 되니까 서로 이제 자기네 자국의 화폐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무역의 흑자를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패단이 생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 개별 국가의 주권이 확립이 되니까 그 사회가 한 사회가 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가 세계화폐가 아닌 거죠. 진짜. 그냥 기축 통화 역할은 하지만 달러가 세계 통화는 아니었던 거예요. 각각의 통화를 다 주권을 인정해 주잖아요. 통화 주권을. 근데 비트코인은 세계 통화로, 세계 통화로 가겠죠. 비트모빅도 세계 통화로 가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자산이죠. 왜냐면 국경 자체가 없잖아요. 국경 자체를 국경이 어디 있어요? 비트코인에 국경이 없어요, 아예. 국경이 어디 있어요? 비트코인에 무슨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국적 써 있어요? 아니잖아요. 재밌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 진짜. 그런데 비트 전송 속도로 움직이고 국가를 막 움직이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자고요. 우리가 내년에 제주도나 호주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지? 1주년 기념 그런 거. 1주년 기념으로 만약에 파티하러 진짜 나간다 했을 때, 제주 말고, 만약에 호주를 우리가 그 1주년 기념하자고 해가지고 만약에 나간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빅이 얼마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지고 이제 파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딱 나갔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제 휴대폰에 만약에 모빅이 한 1억 원씩 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냥 들고 나가는 건데 국가가 모릅니다. 몰라요. 심지어 모르는 게 더 웃긴 게 아니라, 그런 그 자체를 인지를 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뺏을 수도 없어요. 그냥 오픈을 지워버리면 끝나요. 백업 시스템이 있으니까 어차피 다. 비트코인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작가님 책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제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작가님 책에 있는 거를 제가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자꾸 생각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다시 책을 또 집중을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화폐 주권에 도전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의 종착지는 소유의 금지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비트코인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우선 정부는 개인의 비트코인 소유나 무소유를 명쾌하게 입증할 수도 없으며 전 세계 인터넷망을 차단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의 전송과 소유를 막을 수 없다.
비트코인의 소유권은 힘으로 보유될 필요 없이 지켜질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비트코인의 발명은 문명사적인 사건이다. 소유권에 관한 한 비트코인이 몰고 올 변화는 농업혁명에 견줄 수 있을 정도다. 비트코인은 중앙기구의 도움 없이 네트워크상에서 소유관계와 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3의 기관의 보호나 증명이 없어도 소유의 경계를 명쾌하게 그을 수 있다. 야, 농업혁명에 견주어질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 시스템 자체가 통으로 바뀔 거라고 작가님께서는 기대를 하신다? 예견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진짜 명징하게 진짜 아름다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다른 책을 뭐 볼 게 없어요. 다른 책 볼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 모비캐령에서 이제 책을 주제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지금 책을 하나 고르긴 했는데, 그렇다고 참 제가 작가님 책을 거기서 강의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진짜 제 유튜브니까 제가 여기서 이게 편하게 작가님 책 읽으면서 공부하고 복습하고 있는 거지. 참 재밌습니다, 이런 현실이. 자, 389페이지 자본의 추상화, 채권, 증권. 채권, 증권이 여기서 나오는. 자, 자본은 추상화된 형태로 기억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본을 쉽게 화폐와 결부짓는다. 추상화된 자본은 육중한 기계와 달리 모빌리티가 뛰어나다. 하지만 추상화된 자본은 자본에 대한 사람들의 감각을 훼손한 것도 사실이다. 자본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데 바로 서플라이 체인이 구성물을 의미한다. 무기명 채권이나 주식, 중앙은행이 유대인들의 발명품이 아니라고 해도 이 시스템들이 성장하는데 유대인들이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학자는 드물다. 기독교 국가든 이슬람 국가든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유대인들은 몇 세대에 걸쳐 부를 축적하는데 성공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주류 사회의 하층민으로부터 질시를 받는다. 유대인의 성공이 오히려 고난을 초래한 섬이다. 유대인의 역사를 쓴 폴 존스는 재정을 비인격화해서 경제 과정을 합리화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집단적 본능이라고 말했다. 유대인들 진짜 똑똑하죠. 그런 거 보면. 자, 392페이지 소제목 왕의 채권자를 죽이면 얻는 이득 두 가지. 십자군 전쟁에서 활약했던 성전기사단도 근대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일조했다. 성전기사단은 전쟁터에서 대활약을 펼쳤던 소수정의 전사 집단이지만 당시 서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금융업을 독점한 은행 역할도 했다. 근대 금융의 시원은 여행이 위험한 지역간에 이루어진 원거리 송금업이다. 성전기사단은 당시 최고로 신뢰받던 원거리 송금업자였다. 봉건 제후마저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서 금화더미를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국제적인 무장 조직으로서 성전기사단의 지위는 독특했다. 하지만 2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성전기사단의 신화는 같은 십자군 진영인 프랑스 국왕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다. 당시 이제 프랑스 재정난에 허덕이던 프랑스 왕실이었는데 이 성전 기사단의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프랑스 왕이 성전 기사단이 악마를 숭배한다는 그런 소문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서 성전 기사단을 전부 다 처형만 한 게 아니라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제 재산 자체를 다 몰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채권자를 죽여버리게 되고 그 채권을 무효화하는 게 이제 이 두 가지 이득이 된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그 중앙화된 주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라는 시스템이 결국에는 이제 그 화폐라는 것을 이런 부분을 보면 뭐냐면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상상이고 해도 될까 하는 상상이긴 한데 어떤 상상을 저는 하냐면 화폐 시스템을 보면 화폐는 부채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는 부채 시스템 속에 살고 있잖아요. 국가라는 존재는 정부라는 존재는 그 부채 원금을 갚지 않아요. 그냥 이자만 갚으면서 계속해서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채를 이제 뒷세월로 미루는 거죠. 미래로 이제 미루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무서운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임계점이 닿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임계점이라는 건 이제 국가가 더 이상 그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죠. 그런 임계점이 되겠죠. 이제 그 임계점이 되기 전에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그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부채의 가치도 희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좋은 건데, 어느 순간에 그 임계점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왔지만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국가 시스템이 전복이 되거나, 보통 이렇게 결론이 나요. 예, 그 부패함으로 인해서. 근데 그 두 가지 다 진짜 안 좋은 게 뭔가요? 개인이 다 모든 피해를 흡수하게 돼 있어요. 개인이. 국민들이. 내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했던 일이고, 이게 과연 앞으로를 봤을 때 정말 그런 못 사는 나라들이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본다고 하면, 얼마나 비트코인이나 이 비트모빅이 진짜 우리한테 소중한 자산인지 다시 한번 진짜 상기를 하게 됩니다. 마저 읽을게요. 393페이지. 당시 성전 기사단과 쌍벽을 이뤘던 병원 기사단은 금융업에 손대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만약 성전 기사단이 프랑스 왕실의 빚을 채권 형태로 바꿔 일찌감치 시장에 팔아버렸다면 어땠을까?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어땠을까? 프랑스 왕은 성전 기사단을 없애도 자신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차라리 이들을 어루고 달래서 장기 채무로 바꿔 자신이 건져 있는 동안 안 갚아도 되도록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성전 기사단도 봉토를 차지하고 주권 국가로 남아 오늘날까지 로마 바티칸 한쪽에 휘장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쵸. 이런 부분이죠. 그 유대인들이 정말 똑똑한 거죠. 만약 IT 기술과 AI 발전에 힘입어 정부의 힘이 매우 강력해졌을 때 이런 정부가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추상화된 자산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의 강력한 팔이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자산을 극단적으로 추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자산은 근거 자산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을 대변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비트모빅이 어떤 자산을 대변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자체가 그냥 화폐인 거거든요. 근거 자산에 매인다면 정부가 근거 자산을 압류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이 자산의 소유나 이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주식이나 채권이죠. 비트코인은 아예 근거 자산이 없다. 바로 나오네요. 비트코인의 근거 자산은 누구도 점유할 수 없다. 왕이나 정부가 압류할 수 없는 추상화된 자산의 정의에 부합한다. 빚이 채권의 형태로 미분화되고 비인격화된 덕분에 오늘날 각국 정부는 채무를 없앨 때도 추상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예, 그 추상적인 방식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이때 정부는 악마 재판처럼 근사한 논리를 제시한다. 대표적인 게 바로 근대 화폐 이론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정부는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되고 돈을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특권을 갖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경기를 활성화하고 불황에 빠진 경제를 구해낸다.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지 이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아무리 그 리버테리안들의 마지막 딜레마였던 화폐와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사회 질서는 누가 유지해 주나요? 이 사회 질서는 결국 국가가 유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린 중앙을 좋아할 수밖에.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또 작가님을 또 좋아하죠. 예. 국경을 초월하는 비트코인의 무정부성이야말로 국경을 초월하는 비트코인의 무정부성이야말로 약탈자와 다름없는 국가의 주민들에게는 일종의 복음인 셈이다. 진짜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빔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앞과 뒤가 다르면 죽는 게임이거든요. 얘들은 지금 비트코인 ETF 찬성하면서 말도 안 되는 중앙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서 우리 모비코인은 오태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작가님이기 때문에 안 된다. 뭔 소리야 도대체. 사토시 나카모토는 뭐 절대 신이야? 뭐 하늘에서 내려온 뭐 이게 무슨 알 까고 내려왔어요? 알 까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심지어 110만 개 까고 이렇게 소각하지도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언제 진짜 다 움직일지도 모르는 거고, 진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 불확실성이 없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면서도 무슨 뭐 조금이라도 팔 것이다, 뒤에서 팔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생활 경험 없는 거죠. 그냥 애들인 거예요, 진짜. 무시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비빔들이 내 영상을 이렇게 보더라도 본인들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현실적으로 본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차라리 그냥 일반 알트처럼 대놓고 나 팔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다라고 본인들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뭐 앞뒤가 맞아야지 얘기를 더 섞던가 말든가 하는데 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초딩들 같아가지고. 396페이지 세계 질서를 초월하는 자산 블랙록 레디핑크 CEO의 변심 비트코인은 국가화폐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국제적인 자산이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23년 7월에 한 말이다. 레리 핑크가 암호화폐가 금융을 혁신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거론한 내용이 탈국경이다.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내셔널 자산이라는 속성이야말로 바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한 이유이기도 하기에 국경과 비트코인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경 없는 자산의 의미, 인터내셔널 자산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비트코인이 국민 국가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세계 질서를 초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진짜 세계화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몸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은 자금 세탁의 지표라고 말했던 과거나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자산이라고 말하는 오늘이나 다 같은 본질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죠. 진짜 지난 관점에서는 같은 비트코인을 비난할 때의 모습이었던 거고 지금은 같은 비트코인을 찬양할 때의 모습인 거죠. 완전히 똑같은 건데 미국 대표 덱스터 화이트와 영국 대표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국경에 의한 자본 통제를 항구적인 속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쵸? 그때는 그랬죠. 자본 통제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었죠. 그게 이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잖아요. 이들은 대공황 이후에 보호주의의 창궐과 국제무역의 퇴조가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를 낳았다고 전제했으므로 국제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곧 국제평화를 가져오는 첩경이라고 확신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좀 되셔야 되는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봤던 환경은 뭐냐면 그 보호주의 그러니까 이제 내 국가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정부들의 보호주의하고 그런 거로 인해서 국제 무역이 점점 퇴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치즘이 나오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국제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국제 평화를 갖고 오는 첩경이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이 둘은. 이해되시죠? 자, 시정이 실패할 때를 대비해 정부가 이자를 낮추거나 대규모 정부 지출을 통해 공포감을 억누르고 경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려면 정부가 경제 시스템의 뇌관, 즉 화폐를 운영할 수 있어야 했다. 결국 이들의 목표는 국민국가의 주권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전제로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확대하라는 것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국민국가들의 주권과 이들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번영하는 국제무역이라는 두 개의 목표는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후 금융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위기를 뭐 충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 뭐 그쵸. 세계라는 게 우리도 보면 뭐 다 어디서나 다 충돌하면서 살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국제무역의 거래 비용을 낮추고 개별 국가의 환율 조작을 통해 보호주의를 확대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고정환율 제도가 중요했다. 그런데 국제 질서를 미국이 혼자 떠받치는 구조다 보니 미국은 결국 통화난발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세계 질서 유지 비용이라는 그 경찰 국가의 특성, 막 이렇게 전쟁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이. 그 다음에 또 미국 스스로 이제 복지 정책을 막 이제 남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방만한 경영이 결국 미국의 방만한 재정과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달러의 지위가 한동안 흔들렸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저 닉슨 쇼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달러와 금의 그 상관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더 이상 달러가 금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냥 완전히 그냥 방만한 경영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막 고삐 풀린 듯이 그냥 헬리콥터 풀리듯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러가. 예, 그렇게 되니까 자본의 국경 충돌가 이제 오히려 점점 더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예, 달러가 그냥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요. 그게 뭐 어떻게 미국 안에서만 유통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결국에는 전중의 피값으로 구축한 국제 질서가 달러로부터 룰을 어기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문란해졌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개별 국가 내에서 자국 통화를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달러는 세계화폐가 아니라 규칙 통화의 지위에 머물렀다.
정부가 환율을 조절해 자국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무역 흑자를 지속할 수 있다. 즉 세계 통화가 없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하는 속성을 가진 글로벌 자본에 대한 개별 정부들의 저항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죠.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얘기했었나? 그러니까 환율을 내리게 되면 자국 환율의 가치를 내리게 되면 수출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예를 잠깐 얘기를 들어드리게 된다면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품을 수입할 때 1불로 1,000원어치를 수입할 수 있는 것과 1불로 1,500원어치를 수입했을 때는 그 수입되는 양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 자체가 그 자국의 환율 그 자국의 화폐의 가치가 낮을수록 수출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후 시스템에서 달러는 세계 통화가 아니다 라는 사실만 이해해도 비트코인의 의미는 물론 비트코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그쵸? 세계통화, 지금 달러가 세계통화가 아니에요. 그냥 기축통화일 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세계통화를 향해서 가고 있죠. 중국인들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면 할수록 중국 통화당국은 환율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무역 불균형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미국은 비트코인의 이런 속성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해소하는데 하나의 전략적 도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진짜 이 비트코인이 국가를 저항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406페이지를 이어서 읽어볼게요. 미국은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처럼 자기 나라를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바라볼 때 이들 흑자국들은 환율을 조작한다고 의심한다. 자주 있는 일이죠.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옛날에 얘기했던 흑자국이 달러에 대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내리면 미국의 수입업자는 유리하고 수출업자는 불리하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게 되면 환율 조절이 여의치 않게 된다. 근본 위제에서 그 무역 흑자나 적자가 금의 유입과 유출에 의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근본 이제 당시에는 그 금 자체가 세계화폐였기 때문에 진짜로 이렇게 시스템이 이루어졌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언제 다음번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지금 요거는 요렇게 됐다라고 그냥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자국 통화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을 외국에 자유롭게 보내고 외국에서 자유롭게 받으면 정부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 사실을 미국의 고위 관료들은 일찌감치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보셨던 부분에 대한 해설을 작가님이 좀 뒤에 써놓으셔서 제가 잠깐 땡겨서 읽었고요. 국제적인 인터내셔널한 자산이라는 비트코인의 속성이 미국 정부에서는 비교적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자본의 활동이 가장 자유로운 국가 중 하나이고 달러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환율 조작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미국의 금융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주도함으로써 세계 금융질서에 미국이 계속 주도적 위치를 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말 좀 바보 같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3으로 본인이 좀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거 안 보니까 모르는 거죠. 403페이지 우크라이나가 증명한 비트코인이라는 소제목이고요. 10년 동안 비트코인 특수한 상황에서 항상 그 쓸모를 인정받으며 성장했다. 키프로스 은행 지급 불능, 그리스 국가 부도 위기, 브렉시트, 짐바브웨의 통화 위기, 베네수엘라의 위기, 인도의 화폐 개혁에 따른 혼란이 비트코인 수요를 자극했다. 여기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을 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만 2년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큰 공감대를 갖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모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연관되는 거를 이제 앞으로 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금지해야 된다는 그 작년 초에 일었었던 이제 그 보고가 나왔는데 더 웃긴 거는 이 보고서가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가 일주일인가 지나가지고 푸틴 대통령이 강요해서 러시아가 비트코인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그 옹호 발언을 또 해요. 이게 뭐냐면 이때 이게 눈치가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했었을 수도 있는 건데 당시에 다들 아리까리해서 저도 그 기억하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일주일 전에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나쁘다고 했는데 갑자기 푸틴이 강요회에서 그 비트코인 좋은 것이다라고 그냥 딱 얘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거였죠.
우크라이나 치려고. 우크라이나 때리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비트코인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러시아에. 왜냐면 스위프트 코드에서 이제 날아가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국제 달러 결제망에서 이제 러시아가 막힐 거라는 걸 알고 자기네들은 비트코인 있다라고 미리 선언을 한 거죠. 참. 404페이지. 미국 포브스는 2020년 3월 1일 기사에서 비트코인이 자신의 내재 가치를 세상에 보여줬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네 가지 사건을 들어서 이제 표기를 했는데, 첫째가 캐나다 정부가 백신 반대 시위에 대한 후원 계좌를 동결한 사건. 둘째, 우크라이나에서 이거 기억나시죠? 그 캐나다 정부가 반 백신 그 트럭커들 막 이렇게 난리칠 때 그러니까 왜냐면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진 않은데 그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캐나다하고 미국을 이렇게 오가고 계셨는데, 그때 백신을 이렇게 맞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 개인의 자유를 왜 니네가 침해하느냐 이런 식으로 논조가 됐던 거로 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좀 커졌던 거로, 이게 그 사건이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 후원 계좌가, 이 사람들을 위한 또 후원 계좌가 또 동결을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비트코인으로 후원 계좌가 열렸어요. 국가 시스템을 뚫고 지나가니까 국경이란 자체가 무용지물을 이제 무용지물 되게 만드는 게 비트코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의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국경을 넘는 피난민들이 비트코인을 소지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후원금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 쇄도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놀랍지도 않지만 서방이 금융제재를 받게 된 푸틴이 비트코인이 금융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는 점. 네 번째는 이제 값어치가 종이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는 이제 튀르키예의 리라인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빼고 나머지 위에 세 가지는 그 비트코인 지정학, 이게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경을 넘나들고, 그 다음에 국경을 이제 넘어갈 때 개인들이 소지할 때 걸리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제재를 받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예. 다 모든 걸 다 뚫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그 푸틴의 러시아가,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제 푸틴의 러시아가 스위프트 코드를 우회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비트코인을 막 이게 나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논전을 했지만, 이제 속으로 이제 깨달았겠죠. 그 비트코인이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개점이 이제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래서 예측을 하죠. 자, 비트코인은 이제 동화줄이다라는 부분이고요. 407페이지예요. 비트코인은 금융망을 통하지 않고 국경을 넘을 수 있다. 공항 검색대나 국경 수비대 몸수색도 피할 수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빛보다 살짝만 늦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달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일반 시민들에게 비트코인은 생명줄을 낼 수 있다. 비트코인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비트코인 지정학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챈 사람들이 많았다. 아니, 애초에 그런 화폐를 꿈꾸는 사람들이 30년 동안 만들고자 했고 실패를 거듭하다 얻은 결실이 비트코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진짜 완벽한, 그 개인에게는 최대한 그 완벽한 자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버트 트리핀 교수 얘기가 나와요. 기축통화국이 유동소금을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무역 적자를 이제 떠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미국은 달러를 수출을 하는 거예요. 달러를 수출하게 되면서 상품을 수입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미국에서 상품을 수출하고 달러를 수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축통화 지위에서 또 흔들리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자기네들 찍은 달러를 수출을 해야 돼요. 그 달러를 내보내야 돼요. 무조건 세계로. 그래야 기축통화 시스템이 유지가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계속 유통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서 상품을 수입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내에서는 그 상품을, 수입하는 상품을 만드는 산업시설을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러 수출해야 되는 게 그 본국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이제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바뀌게 되면서 그런 그 러스트벨트 아니면 이제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제 상품을 직접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품을 그렇게 만드는 만큼 결국에는 미국은 그 상품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 그만큼 달러가 국제적으로 귀한 자산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당장 그 달러를 미국에서 끌어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달러를 추가 공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그 파급 효과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의 이 화폐 시스템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계속 화폐의 유통량을 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그럼으로써 국가의 그 부채를 계속해서 삭감시키는 거거든요.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 다른 국가들은 다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 자체는 스스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돼가지고 더 이상 화폐를 찍어내는 게 별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미국의 달러가 외국에 수출이 안 되는 거 한 가지만으로도, 외국은 이미 계속해서 자국의 자국의 화폐를 늘려야 되니까, 그런 것만 가지고도,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귀해진 시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완전 이제 시스템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피해는 다 누가 입는다? 국민들이 입는 거죠. 싹 다 국민들이, 전부 다.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을 뺀 국민들을 다 그 피해를 입는 건데, 거기에서 자유로운 게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모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 미국이 유라시아 대륙에 이제 작은 분쟁이, 크고 작은 분쟁에 개입하려고 해서 엄청난 이제 해군력을 유지하면서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 달러를 찍어내는 만큼 세계 경찰 유지 비용으로 그 채권을, 그런 미국의 그런 상품을 수출한 나라들이 계속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그렇게 이제 그 세금으로, 그런 막대한 세금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시스템을 유지했던 건데, 이제 결제가 이제 점점 세계 경제 질서가 이제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뭐 이런 부분이, 이거 뭐냐면, 세계 경제의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이 사실, 그러니까 이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이제 국가 시스템, 세계 시스템이 유지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미국은 그 달러를 찍어내고 그 달러를 수출해서 그 달러를 가지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도 풍족하면 무조건 본인들만 쓴 거는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그 시스템이 사실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님은 경제학이 절름발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거고요. 미국은 자국이 돈을 찍어서 외국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쌓이는데도 흑자국들이 미국의 채권을 구입해주는 식으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가치를 지지해준다. 이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바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그 채권을, 미국의 채권을 구입해주는,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에게 제일 이득이 되거든요. 본인들에게. 예. 즉 빚이 계속 갱신되는 셈이다. 이렇게 어딘가 말이 안 되는 형태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지정학적 보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금이었다. 이야말로 어느 국가의 정치가도 노골적으로 입 밖으로 내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다. 멋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은 지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미국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섣부른 단정은 금물이지만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 시대가 마감됨을 알리고 있다. 미국의 패권 아래서 오랫동안 비현실에 길들어 있던 독일과 서유럽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 없는 유라시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처럼 지정학적 비극을 맞이한 개인들이다.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패권이 자리 잡을 때까지 사람들은 익숙한 과거로부터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세상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이 이게 뭐냐면, 원래 인류는 지금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양차 대전, 세계 1,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유럽에 있는 국가는 싹 다 작살이 나고 미국 하나만 건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경찰 국가가 하나가 딱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정말 독특한 시스템을 유지했죠. 뭐냐면 바닷길을 열어준 거예요. 바닷길을 안전하게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무역이 일어나게끔 해준 거예요. 니네 앞으로 전쟁하지 마. 무역해서 돈 벌어가지고 서로 평화롭게 살자라는 시스템을 미국이 만들어줬는데, 이제 여기서 미국이 실증나서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그 트럼프의 그런 그 아메리칸 퍼스트로 보이는 거죠. 이제 뭐 다음번에 모르겠습니다. 공화당에서 진짜 트럼프가 만약에 내년에 당선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미국은 이제 현실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상주의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 국가의 노력을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미국인들의 그
그 속심, 마음이 점점 세계적으로 투영이 되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이제 더 많이 이제 생기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은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인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낯설기만 한 이제 세상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험은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인데, 무엇보다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거나 돈을 보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죠. 불쾌한 현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불과 1%밖에 안 된다고 해도 비트코인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내 가족의 생명줄을 되어줄 수 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질 때 오직 비트코인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비트모빅이 요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정말 다행인 거는 지금 막 겨울의 끝자락에 있을 때에 비트모빅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에 이제 봄바람 불기 시작하기 전에 비트모빅이 이제 론칭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감사하죠.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자, 기존의 금융 시스템만으로는 궁지에 몰린 국민들을 도울 수 없다. 평온한 국가의 국민에게는 비트코인이 한낱 투기 수단이거나 흥미로운 발명품이 지나지 않을지라도 위기에 처한 국가의 국민에게는 삶과 직결되기에 대체품이 따로 없는 희망이다. 이상 챕터 4였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챕터 5는 하왈라 모멘트 0에서 1로의 도약이라는 부분인데, 하왈라 시스템에 대해서 또 즐겁게 얘기를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요 영상도 아마 또 조만간에 올라갈 것 같은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어차피 영상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작가님의 책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뭐 한 주에 한 번 정도 영상 올려왔었잖아요. 근데 책 한 권을 읽고서 이제 영상을 짧게 올려드렸던 건데, 작가님 책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제 주옥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같이 복습을 하면서 다 읽어갑니다. 요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반복 시청을 하면 할수록 그런 비트코인 시스템, 비트모빅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세뇌되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도 진짜 자, 오늘 이발한 거 보이시죠? 예. 이발했습니다. 예, 제 이발, 죄송하지만 제가 이발, 제 외관을 이렇게 막 꾸미는데 이렇게 큰 관심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별 관심이 없어갖고, 막, 이발도 막 좀 한참 있다 하고 막 그래서 막 밤토리처럼 있다가 이발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 그 이발소 사장님이 그 이발소 사장님이 제 영상 엄청나게 신청하고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시청하고 계시는데, 오늘 딱 들어가면서 인사를 딱 했더니 유 사장님이 바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몹이 이제 70이 넘어갔다고. 이 사장님은 모빅 시스템을 에어드랍 받은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한 달, 2달 정도 되셨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지. 저도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비트코인 말씀드렸을 때는 그때 안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잖아요. 누구나 이제 바로 모빅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늦게 말씀드렸던 건데,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 한 달,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완전 모빅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모빅에 빠져서 비트코인도 사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신 분이에요. 우리 모빅의 힘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빅을 먼저 모으셨고, 자기 이제 모빅을 한 100개 정도 모으면 비트코인도 또 조금 사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즐거워가지고, 지금 이 사장님한테 계속 이발비를 모빅으로 전해드리거든요. 사장님한테 진짜 그렇게 보내면 제 모빅 어플에 이발 비용이라고 써있어요. 제가 메모를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를 평상시엔 거의 안 남기는데, 이발 비용이라고 남기는 거는 나한테 너무 즐거워서, 내가 너무 즐거워서 남기는 건데, 아무튼 이런 사장님께서 너무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게, 자기는 이제 책을 읽는 게 쉽지가 않대요. 책 읽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작가님 신간을 사드리려고 그랬더니, 선물로 드리려고 했더니 좀 약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책 읽는 것 자체는 너무 힘들어서 대신 듣는 건 잘할 수 있대요. 아무래도 뭐 평상시에 라디오도 많이 들으시면서 일하시고 이런 패턴이 좀 있으셨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렸더니 이게 영상이 너무 듣기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낚시하시는 분도 그런 분도 계시고, 보니까는 뭐 댓글 보니까는 운전할 때, 출퇴근 시간에, 뭐 잠들기 전에, 막 자장가 역할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든 뭐 5만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진짜 몇 분만 계셔도 그냥 즐거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뭐라 그럴까? 기쁨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즐거운 것 같아요. 뭐, 1000명이 보고 2000명이 보고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담만 많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능력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이렇게 막 우리, 지금처럼 막 현실적이지 않고 막 이렇게 즐거웠던 시절이 있잖아요. 모빅에 대해서 막 재밌게 막 주거니 받거니 하고 막 공개키 막 서로 보여주면서 나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 나눴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저는 그 시절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부분이 좀 맹점일 수도 있기는 한데, 좀 제가 전 그런 시절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 모습이 저 스스로에 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무튼 오늘 챕터 4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작가님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 시청해 주시고, 오늘 작가님께서 이제 모빅 학파 인원을 50명으로 늘리셨잖아요. 근데 이제 10명은 아마 추려질 것 같고,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제 거기서 10명이 안 되고 미달이 됐다 하더라도 작가님께서 추가로 충원하신 이제 자비로 이제 스스로 이제 하시는 분들을 20명 정도 이제 다음 주나 언제 이제 테스트를 준비하실 것 같은데, 요 작가님 책 잘 보세요. 제가 보면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느끼는 건데, 이 안에 작가님의 지난 10년이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많은 응시를 쫙 본 거를 가지고 전부 다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성적순을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과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교과서입니다. 이게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예. 이거 열심히 보시고, 틈나시는 대로 제 영상 열심히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아마 줄줄줄줄 반복해서 들어야 많은 양의 문제를 빠른 속도로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한 주 또 되시고 즐거운 군무빅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